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 전망도 굉장히 우울하게 나왔다고요? 네, 이 국책 연구기관 KDI가 이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15년 뒤인 2040년 잠재 성장률을 0% 안팎이라고 봤습니다. 저성장에 그치지 않고 곧 제로 성장 온다는 얘기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력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KDI는 그나마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1%대는 유지할 걸로 봐서요. 1.5% 수준에 머무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거보다 이 눈높이를 많이 낮춘 겁니다. 지난 2022년에 내놓은 전망치는 1.9%였는데 여기서 0.4%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후에도 이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서 2031년부터 40년까지는 0%대인 0.7%로 2041년부터 50년까지는 0.1% 정도일 거로 봤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망이 이 기존 분석보다 좀 더 악화됐다는 점인데 2030년대와 2040년대 전망은 2022년 전망치보다 각각 0.6%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입니다. 불과 이 3년도 안 된 사이에 잠재 성장률 전망이 0.6%포인트나 하락한 건 한국의 이 성장 동력이 예상보다 빨리 사그라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 수치가 이제 과거의 지표를 활용한 기준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인 거고, 이른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부터는 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봤네요. 네, 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31년부터 40년까지는 0.4%로 떨어지고요. 네. 2041년부터 50년까지는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20년 내에 경제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상수, 곧 디폴트 값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기준 시나리오는 최근 10년의 평균 경제 성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고요.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이 경제 구조 개혁이 늦춰질 경우엔 2041년부터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낙관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AI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구조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에도 이 역시 같은 기간 1.1%,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4,000달러로 전망됐습니다. 네, 비관보다는 낙관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인구 고령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서 노동 투입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게 KDI의 예측입니다. 직접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노동 투입도 감소함에 따라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자본 투입의 증가세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이대인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를 가리키는데 이 생산 연령 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69.5%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50년 51.9%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올해 20.3%에서 2050년에는 그 2배 가까이인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 60대 이상 임금 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대에서 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절반 수준입니다. 1인당 GDP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한데요. 이 기준 시나리오상 2025년에서 30년 1인당 GDP 증가율은 평균 1.6%지만 2041년에서 2050년에는 0.7%로 뚝 떨어집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기간 1.4%에서 0.3%로 낮아지고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1.8%에서 1.1%로 하락합니다. KDI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쟁 제한 규제를 없애서 경제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특히 고령층 경제 활동을 촉진해서 일하는 경제 인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IMF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네요. 1인당 국내 총생산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더 늦어질 걸로 예상했다고요? 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까지 달성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네. 이번에는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 2029년으로 2년을 늦췄습니다. IMF는 올해 이 한국의 1인당 GDP를 34,64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인데요. 1인당 GDP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2020년엔 지금보다 못한 33,600달러대에서 2021년 37,000달러대까지 늘었다가 2022년 다시 34,800달러대까지 줄었고요. 이후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1인당 GDP 4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목표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이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이 내수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으면서 저성장이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IMF는 반년 전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크게 낮췄습니다. 지난 10월에 낸 보고서에서는 올해 1인당 GDP를 37,000달러대라고 했는데 이게 3,000달러나 낮아진 거고요. 내년에 39,000달러 넘는다고 했는데 이게 35,000달러도 안 된다고 수정했습니다. 특히 4만 달러 간다고 한 거는 2027년이었는데 수정된 버전에서는 2029년이나 돼서야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똑같은 주제를 두고 한국 1인당 GDP가 2028년이 되면 4만 달러 넘어설 거다. 이렇게 IMF보다 1년 먼저 돌파할 걸로 봤습니다. 이유로는 이 원달러 환율을 들었는데요. IMF는 고환율이 지속될 걸로 봤기 때문에 더 더뎌진다고 봤습니다. 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이야. 이 환율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장 내년부터 타이완에 추월당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데요. 네, IMF가 전망한 타이완의 1인당 GDP인데요. 보시면 내년 GDP가 36,000달러가 넘어서 35,000달러대인 우리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도로 예상했고요. 2030년에는 한국이 다시 타이완을 앞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일본과는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가 이미 지난 2022년에 1인당 GDP에서 앞섰는데요. 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역시 타이완과 우리와 같은 2029년도로 4만 29달러로 4만 달러를 간신히 넘길 걸로 분석했습니다. 왜 이런 IMF의 전망이 나왔냐 하면 국가별 실질 성장률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1%로 끌어내렸습니다. 작년 10월 전망 당시 2%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내년 1.4%, 2027년 2.1% 이렇게 회복이 쭉 되다가 그 이후에는 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이완은 올해 2.9%에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계속 2%를 유지할 걸로 봤고요. 일본은 이 올해부터 4년 연속 0.6%를 기록한 뒤 그 후 2년 동안은 0.5%로 더 떨어질 걸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따라잡힌 뒤 역전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기구에서도 안 좋은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나올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도 좀 걱정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2%로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연간 전망치 1.5%를 1.1%로 낮춰야 할 변수가 이미 생겨버린 거죠. 여기에 미국의 상호 관세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연간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상호 관세나 환율 같은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이를 찍어 누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의 두 달 전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0.2% 성장 이후 3, 4분기에 각각 0.1% 성장에 그친 걸 감안하면 사실상 1년째 성장이 멈춘 겁니다.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대유행 때도 없던 일입니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며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됐고 건설 경기 침체가 악화한 데 더해 예상치 못한 요인들까지 작용한 걸로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 이연, 그다음에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대형 산불 등 이례적 요인들도 발생하면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지난 4분기에 비해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까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내수가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예산 집행 등으로 2분기 내수는 다소 나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인선도 해야 되고 정책도 발표해야 될 거고 효과가 본격화되는 건 4분기일 겁니다. 적어도 올해 한 절반 정도의 기간은 정책적인 대응이 뚜렷이 없는 JP모건과 시티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와 0.6%로 다시 낮추는 등 올해 1%대 성장조차 어려울 거란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부담이 있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경 확대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